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에게 소개받은 공병우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집사람이 워낙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또 교회에 와서 제가 인상적인 것은 또 교회를 샌프란시스코에 벤처들 하는 그런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개 교회 하면 이제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교회를 딱 짓게 되는데, 이렇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 당겨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의 그 창조성, 창의적 사고 같은 것이 발현이 되면은 훨씬 잘 살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실력을 100%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4월 21일 날 시작했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아마 10만 명 정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입니다.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도 즐겨 들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한 100만 정도 육박하면 사회를 좀 바꾸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저하고 이제 동갑 1960년생인데 니심 탈레브라는 레바논 출신의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블랙스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제 그 양반이 요번에 썼던 책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니심 탈레브다 이런 사람을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글 쓴 걸 보니까 참 너무나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세상을 참 잘 살 수 있는 비결, 어떤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비결, 그 다음에 한 조직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된다. 여러분 뜻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결정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그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번영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내용을 제가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은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회가 나아가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이 처분해야 되는 그런 자원을 사회가 계속 예산을 키우는 방식으로 끌어다가 관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낭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올린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고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빚이 4경 4천조 원이에요. 여러분 감이 옵니까? 4경 4천조 원인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8배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3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빚 문제 때문에 고민이지만 중국은 너무 빚 문제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다는 거예요. 4경 4천조 원 정도인데 있죠. 그 빚이 여러분 증가되는 속도가 2008년까지는 굉장히 야물게 살았습니다. 빚이 크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근데 2008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사회 불안이 조성이 되니까, 그 사회는 최소한 6% 성장을 해야 되니까 돈을 가져다 700조를 퍼부은 겁니다. 700조를 퍼붓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 국가기업들한테 다 권해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들도 다 부실화가 되고, 그때부터 그냥 거의 빚이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가 잘 살려면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세계가 가는 쪽하고 조금 반대 방향을 가시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집이 경남 통영 출신인데 있죠.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죠. 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1882년도에 미국과 처음 수교를 합니다.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84년도에 미국이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이에게 도착합니다. 그죠? 188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은 개신교 선교사를 빼놓고는 한국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사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역사가 너무나 저는 자랑스럽고 옛날 역사는 어두웠지만 근대화 과정이라는 산업화 과정이라 그런데 그 역사가 반칙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근데 그게 다 여러분들 어디에 결정됩니까? 역사관에 결정되잖아요. 이번에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대통령이 현충일 날 가셔가 추념사에서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문자를 보냈더라. 아버지 김원봉 씨를 TV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경향신문에 1954년도에 1월 26일자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그 간첩을 5명 파견했더군요. 그 간첩이 서울시경에 붙잡힌 것이 그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기사를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 마치시고 저녁에 시간 되시면 김원봉 누구인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뭔가 아니라 역사관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역사관하고 제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도 반듯한 관점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키우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제분들한테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인생관, 반듯한 역사관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귀한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듯함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저는 식견을 언제 정리했는가 하니까 30대 초반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하이에크라는 교수의 저서를 접하면서 세계관을 정립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공병호 TV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방송을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거든요. 반듯해야 됩니다. 나라도 반듯해야 되고 개인도 반듯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룰 수 없고 제가 썼던 좌파적 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스마트폰도 쓰고 이렇게 참 멋진 이런 강의실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긴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더글라스 노우스라는 NORTH 더글라스 노우스라는 경제학부에서는 제도주의 학파로서 유명한 더글라스 노우스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양반은 믿는 사람한테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비유가 참 멋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24시간이죠. 그죠? 24시간인데 24시간을 두 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23시간 57분하고 그 다음 3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3시간 57분 정도는 뭐 어떤 사회 속에서 인간이 살아왔는가 하니까 소규모
채집 혹은 농경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촌락 단위는 대개 25명에서 30명 단위의 작은 소규모 사회를 산 겁니다. 그것을 인간의 23시간 5분 정도 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삽니까? 아주 도해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회를 익명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시간 57분은 소규모 사회를 살았고 그 다음에 3분 정도는 익명사회를 사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23시간 57분을 살 시절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 그때 경제는 어떤 경제였습니까? 공동 생산, 공동 분배였죠. 그죠? 여러분, 완전히 감이 잡으시죠? 그 생활은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한 2달 전에 그 미국의 애리조나를 갔더만은 이제 다음 달에 그 애리조나 답사기라는 책을 하나 내게 됐는데, 애리조나하고 텍사스하고 뉴멕시코를 샅샅이 큰 도해지만 아니고 작은 도해지를 다 돌아봤는데, 그게 애리조나 주에는 인디안 중에서 푸에블로족들이 많이 살았더군요. 그래서 아파치 이런 족들은 이동해 다녔기에 남긴 게 없는데, 푸에블로족들은 주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적지가 참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짠한 거는, 그 시대 사람들도 농사도 짓고 채집도 하고 그 다음 도자기도 만들어 가서 그 수만 마일을 걸어가 가지고 도자기를 교환해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했더군요. 그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이때 사람들도 농작물이 흉작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역도 했구나. 그런데 그 생활도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작은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 예를 들면 촌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뭔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익명사회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가지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뭘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입니다. 그 익명사회는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식주 문제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익명사회 속에서 소규모 생활에 필요했던 그 원리를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망하는 체제인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과거의 소규모 생활에 통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동원해가 적용시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5천만, 1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생활 속에서는 친시장적인 그런 종류의 정책이나 제도를 쓰면 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관이 계속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간섭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정치가나 관료들이 알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뭐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이제 문 대통령 같으신 경우는 이번에 이제 등장을 하셔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연설문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대 정부가 옳다. 거대 정부가 옳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평장시켜가는 것이 옳다. 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공무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곳저곳에 뭐 수당도 주고 보조금 주고 그게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시장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그거는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좌파적 사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떠나서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을 바로 좌파적 사고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그 좌파적 사고를 반시장적 사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이렇게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보다도 그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왼쪽에 좌파적 사고가 있으면 이제 오른쪽에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파적 사고 혹은 그것을 친시장적 사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친시장적 사고라는 것은 가능하면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장 쪽에 많이 맡기면 잘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 나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는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 민족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그 참치 선장 출신으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동원그룹 아시죠? 동원그룹의 그 김재철 회장님이란 분이 참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여세도 많이 내시고 전남 강진분인데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일생을 정리한 이제 평전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니까 참치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낚시를 이렇게 바다에 내려놓고 한참 기다린 다음에 그거를 감아가지고 참치 낚인 거를 잡는 그런 정태적 방법으로 참치를 잡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참치 연성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으나 사진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이게 수키로 바깥에서 참치가 이동하게 되면은 참치 떼들이 이제 흰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걸 백파라고 하죠. 그 백파를 헬리콥터가 포착을 하게 되면 무선을 때려가지고 배가 괴속으로 이동해가지고 참치를 포획하는 게 대개 어획량은 낚시를 갖고 잡는 방법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은데 그것을 참치 선망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도 참치를 잡는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를 사용하지 않는 거 하니까 선망을 안 합니다. 다 연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선망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쫓아가서 잡는 대량 포획을 하는 대부분 선망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농경 생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목민족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구나. 유목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목민족들이 가장 우리 역사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데가 60년대하고 70년대 같아요. 60년대, 70년대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출구가 열린 겁니다. 그 시장을 향해 가지고 많은 기업가들이 나왔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됐고 그 사이에 나라의 기반 같은 게 다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기질에서 훨씬 더 자신의 재능이나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발휘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왼쪽에는 좌파적 사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우파적 사고가 있고, 왼쪽에 좌파적 사고를 반시장적 사고라고 부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친시장적 사고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결론을 내고 이제 이런 그 다음 주제로 나가게 되면은 결론은 기본적으로 좌파적 사고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옛날 원시 시대나 통할 수 있는 경제 문제 해결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머리가 나가지 않고서는 좌파적 사고로 나라를 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내 방송 보면 가끔가다 내가 개강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내가 그런 말 참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도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왜? 너무나 명백한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좀 더 부유한 길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시장 중심적 문제 해결책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왜 자꾸 세상이 거꾸로 가는 방식을 선택하냐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마이너스 0.32%를 성장했죠. 미국이 3.2%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을 쫙 보니까 있죠. 여러분 참 기가 차대요. 2017년도에
1월 21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1월 29일 날 딱 여러분 주일 빼고 한 주일이 건넜을 때 트럼프가 뭘 하냐? 1700개 규제 핵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완전히 준비를 다 하고 들어온 겁니다. 1700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를 신설하는 거 아니까 앞으로 연방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동원하려면 기존에 있던 2개를 없애고 하나를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3개월 지났을 때 법인세를 낮춥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2가지입니다. 감세, 세금 깎아주는 거하고 규제 없앤 겁니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 공무원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정책을 썼는가 하니까 정통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두고 경제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했냐? 사이비 주장의 바탕을 두고 경제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최저임금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은 누구든지 예상을 했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두 나라의 지적 기반이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그래서 뭐든 정통을 해야 되거든요. 정통을. 저는 50대에 좀 늦깎이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제가 이제 탐구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내가 믿는 삼위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탐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경악한 사실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서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지 한 6개월 만에 영어로 get to the point라는 용어를 썼는데 핵심을 공략하면은 믿음도 그냥 바로 숏컷, 지름길로 달릴 수 있는데 20년, 30년 신학대학에서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완전히 변방에서 비주류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뭐 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예배당인데 예배당에 가면 저는 맨 앞자리에 있게 우리 예배당은 좀 조그만 예배당이 내가 이렇게 원탁을 씁니다. 예배 시간이 좀 깁니다. 저는 되게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묵상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 찬송이 끝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게 예배를 떠나는데 저는 그 예배당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걸 많이 확신하거든요. 눈물을 참 많이 흘립니다.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래서 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든 남자 계속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주는 많은 종류의 그 말과 글로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용기나 이런 거를 얻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후발주자로 유튜브를 출발했을 때 있죠. 저는 확실히 내가 모든 걸 다 쫓고 최소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게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당신이 일어서서 외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를 여러분들 나가면은 앞에 선발주자들 한 2, 3년 간 사람들이 몇만씩 갖고 있으면 그냥 백입니다. 큰 백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무너지냐? 마음부터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마음부터.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수당을 주면 그게 죄입니다. 죄악인 거죠.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정말 우리가 개인의 삶을 일으키는 거나 아니면은 또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시장 친화적인 사고, 개인의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그런 책임의 권한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좌파적 사고의 반대편에 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그럼 좌파적 사고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예, 그 문제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있죠. 예, 야, 저게 좀 좋은 것 같다. 마음이 훈훈해진다. 따뜻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좌파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무상급식을 2011년도에 오세훈 씨가 서울시 주민투표에 딱 붙였을 때, 예,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부회장을까지 계셨던 분이 그 정치판에 뛰어드셔가지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무슨 페이스북인가 그렇게 해서. 예, 그분이 이야기가 그건 겁니다. 예. 애들 밥 한 끼 주자는데 뭐가 말이 그렇게 많냐? 저는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게 몇 조 드는지. 그러니까 쫀쫀이 따지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시장적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적 사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리고 1차 효과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2차, 3차 효과가 발생한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친시장적 사고입니다. 좌파적 사고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당장 뭐죠? 예, 수당 주면 좋습니다. 그 수당이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나라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연금이 보통 사람들이 1,500유로에서 500유로로 줄었거든요. 3분의 1로.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쓰면 그렇게 될 겁니다. 3분의 1로. 그래서 2012년도에 근총 자살을 했습니다. 약사가 77세 되시는 분이. 그 아마 유튜브에 내가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77세 되는 분이. 그분이 38년을 연금을 부었대요. 근데 나라가 뭘 했냐 이야기죠. 그 비극이 그리스도 처음에 참 야물었습니다. 1981년도에 좌파가 집권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그리스의 명문 집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충 누가 망치는 거 하니까 사이비 지식인들이 대충 다 망칩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그걸 사회공학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버드에서 배운 사람은 뭔가 하니까 사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그리스가 완전히 그냥 가라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파적 사고고, 그 다음 그냥 저게 좀 따뜻하고 좋다, 기분이 좋다, 예, 그냥 애들 밥 한 끼 그냥 주는 거, 그거는 거의 본능의 목소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시간 57분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뭐가 강합니까? 본능이 강한 겁니다. 넥타이 매고 직장 생활 하지만, 그렇죠. 며칠 전에 어디 세미나를 갔더만은 삼성전자에서 한 27년 정도 엔지니어 하신 분이 무슨 대학교에 지금 잠시 비지팅 스칼라로 가 계신데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의 그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도 그런 엔지니어들 가운데 그렇게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사람이 아무리 현업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특별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그런 이 반시장적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 사람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좌파적 사고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냥 가만 들으면 따뜻합니다. 그냥 따뜻하게 들리죠. 따져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좌파적 사고를 담은 정책이나 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930년대에 전 세계에서 3등인가 4등 잘 살았던 나라더구만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죠. 대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정치가들 중에 가장 파워가 센 사람들이 뭘 하는 거 하니까 민중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중영합주의. 민중주의는 뭘 이야기하니까 당장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조금 사려 분별이 깊은 사람들은 당장 받는 그걸 보이는 효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2차 효과, 3차 효과 그거를 보이지 않는 효과로 하죠.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효과에 확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좌파적 사고가 갖고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보이는 효과 외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프랑스의 한 농객은 19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이비 경제학자는 항상 보이는 효과에만 주목하고 현명한 경제학자는 보이는 효과와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 다음에 2차 효과, 3차 효과가 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시민들은 그런 좌파적 사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제 글을 많이 좀 쓰는 사람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일단 죄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인간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겠어요. 인간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어린애나 노년이나 간에 죄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해야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성을 씻음받는 걸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50대에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인간은 누구든지 그 죄의 그 사악함이라는 부분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학문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 이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이 다 다른데 이 좌파적 사고는 항상 여러분 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회기라를 좋아합니다. 회기라를. 평준화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뭐 아들들이나 딸이나 집사람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고3을 넘어가더라도 나는 서울대를 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다른 능력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정하는 걸 보면 모든 업종을 획일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민사고라든지 전주의 상상고등학교, 동상고등학교 그냥 좀 내버려두면 어떠냐 이야기야. 개인이 700억, 1000억을 들여가지고 그 학교를 만들어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월성교육. 그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도 장사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좌파적 사고는 항상 획일화와 평준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획일화와 평준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 나라들은 잘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왜 그 길로 가냐, 이야기.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나는 이렇게 참 잘 낼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도로, 항만, IT 인프라, 교육기관, 행정제도, 그 다음에 돈을 벌어본 기업가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욕심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의존하고, 중기적으로는 제도에 의존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제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제가 자주 찾아가는 한의사가 있는데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 임상 실험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남북한은 공이 같더군요. 거기서 또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있죠. 한국 사람이 뺨을 치도록 공부를 많이 시키더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을 보고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육에. 그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 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못 삽니까? 제도하고 정치하고 체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있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공기하고 같으니까. 물하고 같으니까. 여러분 착하게 한반도의 절반이 어땠습니까? 반은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체제로 갔고, 반은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체제로 안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반은 어디하고 손을 잡은 겁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았고 해양 세력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위쪽은 뭡니까? 중국하고 여러분 러시아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대륙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나는 중국하고 여러분 중국의 보통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진짜 사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는. 아마 성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아주 사악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정의감이 없어요. 중국의 이런 공산당 당국자들은 정의가, justice가 없습니다. 옳은 게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 공정성이 없습니다. fairness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역전쟁이 왜 생겼습니까? 한쪽은 계속 여러분 치팅을 하고 거짓말하고, 한쪽은 뭡니까? 착실하게 하고 하니까 매일 당하니까 뭐죠? 트럼프가 그냥 화가 난 겁니다. 역대 대통령 아무것도 못한 거 그냥 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큰 실수를 했어요. 중국이 아직 신생국가거든요. 신생국가인데 G2 하니 간이 부어가지고 뭡니까? 대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완전히 박살낼 것 같아요. 박살을. 그런데 이번에 중국을 조사해보니까 참 대책이 없는 나라더군요. 중국이 올해부터 2019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나라가 되는데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 해 돈이 얼마 들어와야 이런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220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땅덩어리도 크지만 이런 돈 규모도 크더군요. 우리 예산 절반 정도가 매년 외국 자본이 유입돼야 나라가 부도가 안 나는 겁니다. 220조가.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허약한 나라인데 이제 대든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의 요지는 좌파적 사고는 그런 획일화, 평준화라는 부분을 강제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살기도 힘들지만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질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큰 특징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통제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경제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계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계획이 안 되는 것을 계획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망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낭비를 많이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 시장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넉넉하게 보죠. 세상을 다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보는 거 하니까 연속으로 봅니다.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런데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절로 봅니다. 격리로. 그래서 여러분 용어가,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은 그렇게 단절과 이렇게 끊어지는 걸로 보는 경우에는 대개 언어가 척결이라든지 제거라든지 청산 같은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으로 보는 것은 뭐 혁신, 개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사고가 이제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좌파적 사고의 책을 줄을 꺼 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읽으신 다음에 자제분들한테도 꼭 이렇게 권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제분들한테도 이 틈틈이 한번 공박사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권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쫙 이렇게 반듯한 생각을 가져야 그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시골수 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닥부터 출발해가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가듯이 올라왔습니다. 참 여러분들 월급 생활을 하지 않고 한 18년 정도, 20년 정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지식을 갖고 한 20년 정도 자영업을 한 사람들은 많이는 지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돈 버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나 한 나라가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죠? 만들어가는 때 부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 산업을 망치는 걸 볼 때 정말 내일처럼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만들어 본 사람은 알거든요.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을. 그래서 정말 참 제가 이제 오늘 첫 강좌를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면은, 가능하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그냥 결정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수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좌파적 사고로부터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한 나라를 번영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반석에 올릴 수 있는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고, 결론적으로 좌파적 사고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그 나라는 결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생업 전선에 뛰실 테니까 이제 뭐 가게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제조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여러분 다 일을 하게 되시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 같은 게 있죠. 지식이 있고, 그죠? 그것을 현장 지식이다 이렇게 보죠. 현장 지식. 그런데 통상산업부라든지 청와대 586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현장을 쏙쏙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개념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지식과 세상에는 개념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무슨 지식이야? 상인의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업과 관련해서 상인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엘리트의 지식, 지식인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적 사고라는 것이 뭐냐? 좌파 정책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현장 지식을 무시하고 아주 빈번하게 개념 지식을 현장 지식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거를 1940년도에 공산주의가 한참 날릴 때,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 없는 주장을 펼 때 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하니까 knowledge problem, 지식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식 문제 때문에 계획과 정부 개입이 만연한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지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번영된 국가가 되려면 현장 지식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현장 지식을. 그리고 가능한 개념 지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입과 간섭을 뭐 하면 된다?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습과 개입을 좋아하는 사람을 또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간섭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습주의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정치 원리가 만연하게 됩니다. 간섭주의자들 목소리가 낮아지면 뭐죠? 시장 원리가 꽃을 피웁니다. 나라는 정치가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현장 목소리가 커지면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원리가 지배하고 정치 원리가 줄어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책도 한 110권 정도 썼고, 집사람이 참 저를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랑을 만나서 평생을 살아보니까 일을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살아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게 일을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게 할까? 여러분 110권을 썼죠. 그 다음에 그 블로그는 아닌데 수없이 글을 쓴 겁니다. 저는 제 머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저는 제 머리가 30살부터 시작해 37살 재단법인 자유기업의 원장을 제가 37살에 맡았는데 3년을 했습니다. 관리 직종에 들어가기 전에 3년간 저 머릿속에 완전히 도로망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 참 위험합니다. 나라가 절대 책임을 지줄 수 없거든요. 젊은 날에는 안 죽을 만큼 일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때 여러분 금형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금형구조가. 저는 지금 볼 때 그때 봉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전부를 걸고 살았던 그 7년 정도가 플랫폼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 이제 개량화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딱 해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일의 몸이 딱 배어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그냥 떠드는 게 아닙니다. 스크립트가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A4 한 석 장 정도로. A4 2장이면 7분짜리, A4 석 장이면 10분짜리가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한 권의 책을, 방송 하나마다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 공정을, 그래가 딱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딱 옮기면은 아이패드에 옮겨주고 아이패드를 대충 한번 읽고, 이 라이트 켠 다음에 딱 작업을 하고 마치고 나면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에 보내가지고 일부는 제가 작업을 하고 일부는 이제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또 뭘 느끼는 거 하니까 있죠. 하루가 다르게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토픽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마켓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기능이 막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이 뭡니까? 하루에 5편씩 올리면은 나중에 바닥 나면 어떻게 되냐, 이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계는 바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쓰면 쓸수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는 분위기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음에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에 가장 미친 큰 해악 가운데 하나가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일 겁니다. 전번에 이재용 씨가 그런 이야기 했죠. 참 여러분들 그래도 삼성이 귀합니다. 그 5G 네트워크 장비가 이번에 이제 뭐 그 간첩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화웨이가 이제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5G를 만들려면은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이 20배가 들어간대요. 20배. 그러니까 20배 정도의 엔지니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한대 공급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사회가 경직화돼 가지고 시대가 바뀌어도 컴퓨터 공학과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래밍 하는 인력을 정원을 조정 안 해 가지고 그걸 민간이 사람을 만들어야 써야 되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왔을 때 나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20배가 폭증하는 겁니다. 그 열악한 상황을 뚫고 지금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가 거의 화웨이 수준까지 지금 따라잡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작년도에 검찰에서 별건 수사로 여러분들 삼성 수원의 본사를 11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참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오늘 아침에 아니죠. 오늘 저녁 방송에 아마 나갈 겁니다.
예, 너가 별건 수사 좀 하지 말라야. 어떻게 한 회사를 압수수색을 11번 때리냐 이야기. 예. 저쪽은 뭡니까? 나라가 250조 정도 펀드를 만들어 때리 붙는 겁니다. 왜? 너무 큰 시장이니까 중국이. 예. 그죠.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현장 지식을 활성화하자. 현장 지식을. 그게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그 점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와서도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너무너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내 생을 통해서 한 번도 남이 만들어준 길을 간 적이 없고 남이 하자는 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도에 어떤 혁신을 했는가 하니까 나는 이번에 이 교회 예배당의 컨테이너 박스에 이런 건물을 사용한 것도 엄청나게 창의적 사고라고 본 거거든요. 기존에 예배당 하는 건축 양식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뒤집을 수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어야. 기존의 관행과 제도와.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좀 외람되지만 어떻게 내 연배 통념, 그 나이가 되면 대충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거든요. 사람은 당연히 앉아서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들, 당연히 작가는 앉아서 여러분들 글 써야 되죠. 여러분, 작년도 3월 달부터 뭘 했는가 하니까, 예, 그 의자 다 버리고 있죠. 50년 만에 스탠딩 데스크 구입해 지금 여러분 다 서서 합니다. 95% 서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서가지고 작업 다 해요. 가끔 앉습니다. 가끔 앉을 때도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소파에 하고 다리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있죠. 혈액순환이 좀 좋게, 예, 한 5% 쉽니다. 여러분 서서 일을 하면 있죠. 머리 회전이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있죠. 다리가 이만큼, 그 여성분들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예, 다리가 이만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뭐 이런 직장인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1시간 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1시간 뛰냐 이야기죠. 일할 때 그냥 뭡니까? 그냥 운동이 바로 되는 건데 심폐 기능은 가끔 하면 되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서가지고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혈액 공급이 이런 뇌로 많이 공급되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니까 서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배가 빨리 고파집니다. 금세 느껴요. 여러분 작년도에 저는 크게 배웠습니다. 아, 사람이 통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겁난가.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통념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뭔가를 바꾸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저는 작년도에 가장 큰 게 깨달은 것 자체가 뭔가 하니까 스탠딩 데스크, 서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삶을 완전히 한 번 정도 바꾸고 올해 혁신 사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21일 날 2,000명이라는 그런 열악한 구독자를 안고 여러분들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정상 올린 거죠.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 친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통념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깬다야. 그리고 더 나아진 방법을 향해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라이스 대학을 나왔는데 라이스 대학의 유대인 총장이 100주년인가 120주년인가 그 기념회를 한 7년 앞두고 나서 구호가 No upper limit입니다.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멋있죠? 예, 인간은 정말 No upper limit, 한계가 없다. 한계가. 예. 그런 한계가 없이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친시장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 한번 정리정돈 해 놓으시고, 예, 5분만, 예.